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생태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작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비생물적 요인의 각각의 요인들을 보면서 어떠한 작용이 일어났고 그 작용에 생물들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부분적으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공부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 혹은 빛, 온도, 태양, 공기 등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적인 요인에게 작용이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생물적 요인, 생물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었어요. 이런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작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그 작용을 받아서 생물들은요, 바로 몸의 형태나 혹은 생활 방식 등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환경에 잘 적응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 또 혹은 환경에 적응한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생물적 요인으로 뭘 살펴볼 거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빛을 살펴볼 거예요. 빛은 우리가 생산자, 바로 광합성하는 생물들이 에너지를 얻는 주된 에너지원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 빛을요, 크게 좀 세 개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빛의 색이에요. 자, 어떤 숲을 보면요, 빛의 세기가 세도 잘 자라는 식물들은 주로 위쪽에 분포해 있고,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잘 자라는 생물들은요,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빛의 세기에 따라, 즉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강한 빛이 세면 세일수록 식물의 울타리 조직이 잘 발달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강한 빛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 혹은 약한 빛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각각의 환경에 적응해서 이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파장이에요. 근데 빛의 파장을 보면 붉은색 쪽이 조금 파장이 길거든요. 근데 이런 붉은색 쪽의 긴 파장의 빛은 얕은 수심까지 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어떠한 해조류가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면, 위쪽에는 주로 붉은색 파장을 광합성에 이용하는 녹조류, 아래로 갈수록 갈조류, 마지막에는 홍조류 같은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해조류가 분포하고 있다. 이것 역시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하나 1조 시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빛의 1조 시간에 따라서 식물의 개화나 혹은 동물의 생식 같은 것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 그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 두 번째로 바로 온도입니다. 자, 그럼 동물에게는 이 온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보면, 우리 보통 사람, 포유류를 생각해보면 정온 동물이에요. 우리는 항상 같은 온도, 같은 체온을 유지하죠. 정온 동물 같은 경우도 있고 변온 동물도 있어요. 대표적인 개구리가 그렇겠죠. 자, 이런 것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거, 하지만 항상 모두 다 낙엽수는 아니고 상록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록수를 보면 항상 그 큐티클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큐티클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체내의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지금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모두 맞아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생물적 요인, 바로 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은 물 역시 동물과 식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거나 수분 배설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막에 사는 생물들을 보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내에는 항상 일정 수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사막 같은 데는 수분을 원활하게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을 보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콩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역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모습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도 보면 건생식물, 중생식물, 습생식물, 또 수생식물,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 토양이에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물, 무기염류 이런 것이 다량으로 있는 양분의 공급처가 되겠죠. 이런 토양에서 보면 표면에는요, 맞아요, 이렇게 호기성, 즉
산소가 잘 많이 분포되어 있는 호기성 세균들이 주로 하고 있고 깊어질수록은 혐기성 세균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 이런 것 역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는 공기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를 사용하고 광합성의 주 원료는 맞아요. 바로 이산화탄소잖아요.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공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산지대, 사람으로 생각하면 고산지대에서는 이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하더라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 비생물적 요인의 5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각각에서 어떻게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각에 따라서 우리 친구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 어떤 요인에서 작용을 받아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중점으로 잘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